새벽의 남자 김단태 또 왔습니다. 오늘 나스닥도 엄청나게 박살이 났고요. 2.58% 하락 중입니다. 물론 1시간 남긴 했는데 큰 대세가 바뀌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오늘 진짜 증시 망했다, 처참하다 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이제 전통적인 사업이 있는 다우지수도 2% 하락했고, 가장 미국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지수도 2.2% 하락하고 있고, 러셀 2000이라고 이제 중소형주가 많은 지수인데 거의 4% 가까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충격이었던 거는 어제조차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주식시장 전부 대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어제도 나스닥이 2.4% 이렇게 빠졌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의 충격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하루에 3.6%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4.2%가 빠졌습니다. 이런 날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폭락이고, 일본 증시는 6%가 하락을 했거든요. 지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2016년 이래 가장 큰 폭락,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이만큼 폭락을 안 했는데 엄청난 하락을 일본 증시가 한 거죠. 이 폭락은 이제 어저께 발표됐던 ISM 구매관리자 지수로 시작을 해서 과연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거냐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건데, 이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살펴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미국의 실업률이 어떻게 될 거냐가 오늘의 정말 큰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미국의 실업률이 아주 나쁘게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측치가 4.1%였는데 이제 실제 지표는 4.3%가 나온 거죠. 4.3이라는 숫자를 돌파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정말 크게 다가왔어요. 왜 4.3을 넘는 게 이렇게 시장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였냐? 왜냐하면 이 샤메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실업률이 4.3%를 넘으면 샤메 규칙이 발동이 됩니다. 근데 이 샤메 규칙이라는 거 이제 지난 70년 사이에 샤메 규칙과 관련된 건데, 샤메 규칙이 이렇게 발동됐던 시기는 늘 경기 침체로 이어졌었거든요. 참고로 이 샤메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의 최저점 기준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근에 실업률이 갑자기 많이 올랐냐, 요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 이후 모든 경기 침체를 예측했고, 두 번의 오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때도 이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100% 맞는 그런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규칙 같은 건데, 뭐 샤메 규칙이 맞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뭐 100%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침체 건수 자체가 공대적으로 말하면 N이 아주 많진 않으니까 100% 맞는 규칙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 샤메 규칙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샤메 규칙이 발동됐다라는 것 자체는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인이죠. 그리고 보통 실업률이라는 게 갑자기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니죠. 2021년부터 실업률이 어떠했는지를 좀 보면은 사실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실업률이 급증을 했었다가 계속 이렇게 실업률이 안정을 되찾았죠. 그러면서 실업률이 이렇게 좀 내려갔었는데 22년, 23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연준이 했었고,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때만 해도 그냥 뭐랄까요, 실업률이 그냥 좀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숫자가 갑자기 급등한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많아진다, 고용이 악화된다, 경기가 악화된다라는 우려가 생기기에는 좀 충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농업 고용지수, 이것도 당연히 경기가 어떠한지 또 고용시장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고용시장이 좋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측치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왔고, 또 이전 지표도 수정이 돼서 낮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 인구가 예상
예상보다 적어졌다. 고용이 적다라는 거, 고용 시장이 나쁘다라는 거고, 이제 전체적인 경기가 훨씬 나빠졌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 이렇게 전체 추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지표 자체가 너무 낮게 나온 거, 이거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 사실 이거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간당 임금이 예측치보다 적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안 나올 거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오늘은 시간당 임금이 예측치보다 더 낮게 나왔다라는 게 오히려 경기 악화를 상징한다 라는 그런 스토리로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늘 시장의 반응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면서 항상 뭔가 제롬 파월이 할 것 같은, 연준이 할 것 같은 행동들을 미리미리 스포를 하곤 했던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식의 기사를 썼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JP모건이랑 시티 이런 투자은행들은 올해 2차례 초대형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가 한 번만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2번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 속속들이 발표된 투자은행의 리포트들이 상당히 위기를 느끼는 듯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50bp 금리 인하를 얘기할 정도면 정말 오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거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 워치라고 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현재 금리 인하의 어떤 경로인데, 지금 시장은 9월에 아예 한 번에 확 50bp 금리 인하 한 번에 빵 때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25bp, 그러니까 0.25%는 건너뛸 거다라고 보고 있는 데다가 50bp 한번 하고 25bp 하고 또 50bp 할 거다. 상당히 시장에서 겁을 내고 있는, 금리를 팍 낮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JP모건은 아예 공식 회의, 그러니까 FOMC 때 보통 금리를 뭐 인하할지 인상할지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아예 그런 거 건너뛰고 한 번에 비상으로 모여서 비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바로 때릴 거다 라고도 보고 있어요. 자, 이런 행위는 거의 코로나 때나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나 일어났던 정말 드문 일인데, 그만큼 JP모건은 지금의 상황이 위급하다라고, 긴급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라고 해서 빅스 지수를 보시면 2022년이 생각나는 공포지수입니다. 이때 진짜 시장이 뭐 말도 아니었죠. 별별 일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그때랑 이제 비스무리한 공포지수가 나오고 있고, Fear and Greed 인덱스도 거의 이제 Extreme Fear, 그러니까 공포가 시장에 지금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시면은 3.8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10년물 금리가 분명히 4.5 막 이랬던 게 엊그제 같은데 4%를 깨더니 3.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종목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주요 종목들에 어떤 이슈들이 일단 있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엘리엇 되게 유명한, 뭐 예전에 한국에 와서 현대자동차랑도 뭔가 했었던 기억이 있는 바로 그 엘리엇, 세계적인 헤지펀드이자 행동주의 투자를 하고 있는 엘리엇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엔비디아는 버블이고 인공지능은 지금 과대 포장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운용자산이 거의 1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제 고객들한테 쓴 편지에서 이런 대형 기술주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가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과대 포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빅테크들이 이 엔비디아의 GPU를 계속 대량으로 구매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AI의 많은 용도는 비용 효율적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지도 않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도 하는 데다가 신뢰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공지능이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컴퓨터 코딩을 돕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사용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고, 인공지능은 사실상 지금까지 과대 광고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인공지능 관련된 투심을 좀 더 악화시키는, 인공지능이 버블이다라고 외치는
큰 투자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마존 얘기 짧게 해보면 아마존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게 나왔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빅테크에 대한 기대가 요즘 시장에서 워낙 이제 모든 그 예상치를 상회해야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실적 자체도 뭐 상회한 것도 있고 하회한 것도 있는데 일단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생각하는 회사의 향후 실적치가 나쁘게 나오면서 주가가 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CEO도 인공지능 자체가 좀 과잉 투자, 과대 투자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도 받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현재보다 더 많은 캐파를 확보하고 싶은 것이 현실이고 현재 많은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우리에게는 매우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에 계속할 거다 그런 의지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증시 역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쁜 것도 있고 어쨌든 이런 빅테크들이 투자를 계속 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브로드컴이나 퀄컴 이런 회사들의 힘든 주가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장의 주인공은 뭐 애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이패드랑 서비스 매출이 생각보다 아주 잘 나왔고 분기 실적 발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애플은 이제 오늘같이 힘든 장에서도 무려 3%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의 주인공 참 안타깝지만 인텔이 시장의 주인공인데요. 인텔의 실적부터 보면은 이 빨간 게 이제 미스라고 써 있는 게 이제 하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실적 발표가 다 예측치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완전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데다가 인텔이 이제 사람들 해고도 하고 이제 좀 우리 비용 절감 좀 해야겠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용 절감해야 되니까 배당도 안 줄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완전 인텔이 27%가 떨어지고 있고요. 진짜 처참하게 폭망을 하고 있고 인텔 주가는 1997년 주가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997년에 인텔을 투자했으면 물론 이제 배당금을 제외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무슨 응답하라 1997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고요. 근데 이제 참 투자가 이래서 어려운 건데 만약에 1997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텔 주가가 27년 뒤에도 다시 그 97년의 주가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가 아마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인텔 진짜 지금은 인텔이 거의 뭐 동네 북 이미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1997년의 인텔 물론 뭐 저는 뭐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1997년의 인텔은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였습니다. 지금의 그냥 엔비디아 같은 회사였다라고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때 이제 막 인텔 인사이드 막 이런 거 하면서 인텔 인사이드 붙어있는 컴퓨터 사야 된다라는 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정말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일단은 경기 침체가 아닐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2, 3일 사이에 각종 지표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늘린 것은 맞지만 아직은 더 많은 지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미래에셋에서도 박희찬 이코노미스트께서 리세션 우려가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한 5가지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만 드리고 혹시 관련돼서 참고할 내용이 있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재고 부담 자체가 여전히 낮고 배송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다. 배송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배달이 늦는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기 때문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물론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관세 관련돼서 밀어내기다라는 썰도 있기는 합니다. 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뭐 그런 반박도 있긴 한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초과 구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자리는 수개월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물론 이제 오늘 실자리가 조금 튀긴 했지만 구인 구직 관련된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죠. 최근까지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의 수익성이 여전히 견고하고 투자 증가 여력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의견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황은 리세션을 피해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다섯 번째, G20 경기선행지수는 아직 오름세다. 뭐 이런 5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리세션 우려가 좀 적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 일단 빅스가 높았던 2022년 빅스 지표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공포지수가 2022년에 엄청 높았었잖아요. 근데 그거 뭐 결과적으로 물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잘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생각해보면 금리나 아까 막 50bp 한다라고 해서 막 되게 난리인데 금리나 한 방에 제로로 했던 2022년, 그리고 코로나는 정말 뭐랄까 금융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생물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더 예측이 안 됐었는데 2020년 코로나 결국 뭐 잘 넘어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또 그러저럭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 단기적으로 힘들 수 있고, 물론 이런 힘든 상황이 2022년처럼 1년 뭐 가까이 이렇게도 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시장 우리 자본주의 장기적으로 좀 잘해오지 않았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만약에 지금 내가 레버리지만 지나치게 쓰지 않으면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 없다, 뭐 지금 막 매수 찬스다 뭐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지만 레버리지만 지나치게 쓰지 않았다면 좀 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